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노혜경입니다. 어제는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도 않고 바로 광고 듣겠습니다 라고 넘어가 버려서 오늘은 제가 누굽니다 이야기부터 먼저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이 시간에 서영석 타임즈 기대하고 계신 분들 여전히 계실 것 같아서요. 예, 서영석 이사장님은 잠시 방송 쉬고 한 달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예, 저하고 같이 재미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북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67년 이후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슬픈 북한이 되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북한 이야기, 땜빵 방송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방송 타이틀을 만들지 않고, 그날 방송, 주제에 대해서 이 제목을 만들어서 팟빵에 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뭘로 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미리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미리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제목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드디어, 어두운 기억의 저편으로 빠지다. 너무 긴가요? 제가 이 67년 이후 특히 이제 67년에서 70년대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힘들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힘들어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내용물 자체가 힘이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이 외교 분야라든가 혹은 뭐 기타 굵직굵직한 정치 분야에 관해서는 그래도 자료가 많고 소련이라든가 중국 또는 기타 동구권 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북한 소식들이 조금 있기도 하지만 특히 북한 인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기는 정말 캄캄해요. 그 이전 시기에는 그래도 조금씩 소식들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 시기는 아시다시피 탈북자들도 대거 남쪽으로 건너고 중국으로 건너가고 남쪽으로 또 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인민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다소 이렇게 탈북자들이 거울 그 안경을 쓴 상태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시기는
그야말로 김일성 개인 숭배가 극에 달해가지고 국가 전체가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그 사상에 의해서 지배되고, 유일 사상 체계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 완전히 1인 독재 국가로 일로 매진하던 시기였거든요. 물론 어떤 하나의 체제가 이런 그 개인 숭배에 빠지는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 반드시 그 개인 숭배를 받고 싶어 하는 독재자 그 한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몰랑 여사 정말 코스프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주 코스프레, 뭐 패션쇼도 하고 병원놀이도 하고 죽은 눈에 물대기 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연예인처럼 대중들의 눈앞에 서서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우러러 받들리고 싶어하는 성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한의 인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고 숭배를 하기는커녕 아니 아몰랑 여사의 공주 코스프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말할 자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할 자유도 있고 이 경제적으로는 권력을 대중이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뒤에서 씹을 자유는 정말 무한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북한도 씹을 자유라기보다는 찝는 사람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정말로 그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많이 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처럼 SNS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죠. 딱 잡혀가기 좋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개인 숭배가 완전히 하나의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능가해서 그 하나의 국가의 체제로까지 변화하는 그러한 시기가 1970년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70년대의 시작이 그 67년 갑산파 숙청을 계기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갑산파까지 몰아내고 나니까 김일성은 그야말로 자기에게 대적할 수 있는 집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특정 개인에게 도전을 이렇게 하는 특정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치 이렇게 판을 봐도 알겠지만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어떤 특정 개인 정치가가 굉장히 빼어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 내지는 정권 탈환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현상 같은 게 그렇죠. 안철수라고 하는 어떤 그때 당시는 인기가 있고 뭔가 탁월해 보이는 그런 지도자가 한 명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철수 현상을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안철수가 결국 후보 단일화 게임에서 문재인한테 지죠. 본인은 그냥 던진 거죠. 졌다기보다는. 그렇지만 사실은 진 거예요. 왜 졌느냐? 안철수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실을 꾸리고 거기에 뭐 조직위원장이 있고 뭐가 있고 재정위원장이 있고 이런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당 조직 비슷하게 가장 말단의 당원에서부터 가장 위의 리더에 이르기까지 서로 소통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정강정책 강령 같은 것이 분명해서 굳이 사람이 전화 걸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안 해도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보이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조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새정치도 지금 사실 그런 거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새정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야당 해온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당은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당원들이 대충은 알아요. 그리고 지금 당원들이 새정치의 국회의원들한테 드립다 화를 내고 있는 이유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한 70%는 이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 새정치라고 하는 정당이 어떤 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과 그리고 말단에서 그야말로 그냥 평당원들 사이에는 일정한 수준의 의견 일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층부가 모른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우리나라 얘기로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자면 북한의 개인 숭배가 반드시 김일성 한 사람이 나를 개인 숭배하시오라고 유신체제 때처럼 긴급 조치하고 막 이렇게 계엄령 내려가지고서는 군대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 인민이
그때 당시의 국내외적 사정과 경제 형편, 사회의 어떤 그 흐름, 특성,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개인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네요, 이거. 자, 개인 숭배 국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문화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김일성 개인 숭배, 우상 숭배, 그리하여 이제 유일 사상 체계로 지배되는 국가로 가기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것이 이 북한의 문화예술이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인들의 경우는 노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노래 가사. 북한에서는 노래 가사도 시로 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노래 가사는 독창성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거니와 이 가사는 사실 대중적이어야지 입에 착착 붙잖아요. 물론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어떤 특수한 가사들이 있기는 해요. 왜 그 이적의 노래 달팽이 같은 거 보면 그거 참 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주 독특하잖아요, 가사가.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100만 장 팔리고 1000만 장 팔리고 하는 노래는 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100만 장, 1000만 장 터지려면 가사가 정말 보편적이라야 돼요. 외세얘기라고 해서 박정희가 금지했지만 동백 아가씨 같은 노래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보면 통속적입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흡사 내가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언어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지 좋은 노래가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좋은 노래 가사를 굉장히 훌륭한 시로 취급을 해요. 가장 훌륭한 서정시라고 해요. 왜냐? 북한 문학의 목적 자체가 인민을 교화하고 인민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더 나아가서 인민을 개인 숭배에 적합한 인민으로 개조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즉 문학의 목적은 이 문학을 읽는 인민들의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민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절로 어버이 수령을 찬미하고 어버이 수령의 고마움을 마음 깊이 느끼고, 진짜로 어버이 수령은 나의 어버이로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시는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나오면서 성찰의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고, 이 성찰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 가사보다는 성찰의 단계를 많이 거칩니다. 그렇지만 노래는 부르면서 자기 입으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이 그 사람의 몸에 직격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떤 특정한 세대의 문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세대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때, 탄핵 때 우리 노래 만들어서 불렀죠. 물론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의 대부분은 윤민석이 지은 것이지만 그래도 노래가 있었어요. 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시잖아요. 이거 듣고 갑시다. 이거 조금 이따 준비 좀 하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북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한민국 노래가 나오니까 이상하긴 하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기의 운동에는 그 운동을 뒷받침해주는 노래가 있을 때 성공합니다. 386 세대가 성공하고 지금까지도 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보면 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야당만 386이 장악한 게 아니고 여당 쪽에도 386 출신들 우글우글 하거든요. 386 오렌지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 세대가 대한민국의 이 정치 권력, 말하자면 지배 권력, 지배 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배적인 생각을 장악하고 사실 이 사람들은 거의 한 30대 때부터 지금 50대가 될 때까지 근한 20년 이상을 87년 체제 이후 근한 30년 이상을 처음에는 가방무찌로서 그리고 지금은 자기네들이 이 후배들에게 가방 들리는 그 어른으로서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80년대의 민중가요의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마음을 통일해 주거든요. 북한에서는 노래가 지니고 있는 이런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67년 이후에는 문학의 주종이 어떻게 가느냐. 시에서는 이런 노래 가사와 그다음에 대서사시의 공동 창작. 대서사시는 주로 역사물 아닙니까? 서사시는 말 그대로 서사입니다. 서사를 시적 형식, 읽기 좋고 듣기 좋은 형식으로 만드는 건데 그 내용이 우리 앞집 순이가 뒷집 도리하고 연애했다. 이런 거는 서사시가 못 되죠. 어떤 영웅이
탄생에서 고난을 겪고 극복한 다음 성공을 거두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해야지 서사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의 그 일제하 항일 무장투쟁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조국을 건설한 이야기들, 뭐 외세를 물리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서사시의 주제가 되고요. 소설에서도 그 김정일이 주도해서 4.15 창작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일대기를 똑똑똑 잘라가지고 역사 소설로 만들어서 그 역사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상화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자, 이런 문학들이 이러한 일들을 70년대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인민들이 머릿속을 이 유일 주체, 그야말로 김일성 유일 사상, 주체 사상이라고도 부르죠.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갔던 거죠. 아이고, 기분 안 좋으니까. 이 헌법 제1조. 1972년도에 유신 헌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때 유신 헌법이 이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인데 1조 1항이 그런데요.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머시기가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은 맞는데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박정희한테 있다라는 게 유신헌법이었거든요. 야, 참 끝내주죠. 사회주의 헌법,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도 72년도에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이 문학 예술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말하기 좋게 문화라고 할게요. 문화가 인민들의 머릿속의 생각을 이 개인 숭배 쪽으로 많이 이끌고 간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인민들에게 계속 가르치면서 그 무장투쟁의 역사 속에서 김일성이 했던 활약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하다가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이다 하듯이 가장 존경받는 항일 무장투쟁 전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김일성이. 그래서 국민들이, 북한 인민들이 저절로 존경을 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북한이 이렇게 폐쇄적인 쇄국 정책을 취하고 폐쇄적으로 내부를 닫고 단속하고 해야만 했던 외부적인 상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이 중소 분쟁이라든가 또는 이 동서화해의 무드가 조금씩 시작되고 대탕트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던 분위기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동구권에서 일어났었던 왜 헝가리 봉기라든가 또는 왜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의 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헝가리는 50년대고 체코슬로바키아는 68년도였는데 자, 이런 것들이 주는 위기의식도 있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월남전의 여파가 굉장히 컸어요. 남한이 월남전에 참전을 하자 북한은 굉장한 불안을 느낀 거예요. 야, 이 큰일 나겠다. 자, 이래가지고 이 갑산파 숙성하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 68년도에 무장공비를 내려보내가지고 박정희를 죽이려고 하는 적도 있었거든요. 121 사태라고 불려요.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 남성들이 정말 분노에 맞지 않는 예비군이 생겼죠. 향토 예비군이. 자, 어쨌거나 이 개인 숭배의 토양은 사실 스탈린 1인 숭배 이 전통이 소련에서 굉장히 오래 몇십 년 동안 유지되었죠. 별로 안 좋은 현상이지만 공산주의는 원래 1인 숭배하는가 보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모택동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 김일성도 자기가 유일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어떤 그런 대내외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북한은 자기 체제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열망과 그 체제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 체제의 중심으로서 김일성을 확고부동하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동시에 행한 거죠. 사실 저는 북한하고 체제 경쟁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가
이 유신을 단행하고 자기를 종신직 대통령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교체해온 짧은 역사나마 지니고 있었던 그 사람들인데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저는 더 신기한데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독재가 남한에서 가능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저는 해외여행이 부자유스러웠다고 하는 걸 들고 싶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1985년도인가까지 외국에 유학을 가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하물며 해외여행은 정말 특권층이나 하는 것이었고요. 일반 국민들은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해를 가려고 해도 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한은 그야말로 폐쇄된, 갇혀있는 단순한 그냥 섬이 아니라 전해고도였던 겁니다. 외국의 소식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고 아예 이민 나가는 사람들도 정말 참 굉장히 외국에서 이제 이민자를 받을 때는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이 독일에 파병한다든가 혹은 월남에 파병이 아니고 간호사하고 광부 수출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 일하러 내보낸다든가, 사우디에 보낸다든가, 아니면 월남에 군대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외국에 나가는 걸 말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개인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 놀러 가겠다. 혹은 내가 돈 있으니까 그냥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할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다는 거죠. 유학생들도 국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사 통과를 심하게 해야 되고요.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외국의 물정에 닫혀 있고 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식들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우리 내부가 괴로운 점은 굉장히 많으나 그래도 참고 견디자 내지는 원래 이런 거야. 남들도 다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겠죠. 김일성이 67년 이후에 나라를 닫아버렸는데요. 나라를 닫아버리고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야말로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그 어둡고 우울했던 역사를 지속적으로 가르치면서 지금 우리가 김일성 덕분에 이렇게 지상낙원 같은 그런 나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홍보를 한 셈입니다. 사상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하면 먹혀요.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권을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 가운데도요. 이런 국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 다시는 국가가 재기를 못하고 완전히 망할 수가 있는 거죠. 전 정말 아주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면서 한탄을 하셨는데 우리 노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민주주의자였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신봉해야 하겠지만 민주주의에 걸맞는 국민이 성숙이 따라올 때까지는 약간 이 마키아벨리가 이 높이 떠받들었던 보르장가 하는 아주 희대의 독재자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들을 척척 이 이탈리아의 안녕에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해치우고 정적을 속여서 죽이고 막 이런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이 마키아벨리는 이 사람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로 받들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 그런 어떤 자기 정적, 엘리트들,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적들에 대한 무자비함이 결과적으로는 이탈리아 내 평화를 가지고 와서 인민들의 민생이 굉장히 편안했다라는 거죠. 전 이게 워낙 왕조시대 이야기라서, 지금은 그런 건 좀 말이 안 되고, 인민이 힘을 가지고, 국민이 힘을 가지고, 말 안 듣는 정권은 자꾸 교체를 해줘야지, 국가가 국민에게 고분고분해지는 그 민주사회를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이 김일성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키아벨리처럼 굴었던 거예요. 아주 정적에게는 가혹하고 그리고 이 철두철미하게 국가를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인민들에게는 여하튼 밥을 주죠. 북한 체제가 탈북자들 중에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남한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가 표준말 되었다는 거 아시죠? 이제는 쓸 수 있대요. 그렇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한 너무는 새로 표준말이 된 너무로 쓴 게 아니고 그냥 너무로 쓴 겁니다. 너무 힘들다. 힘들다가 부정이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다. 왜 그런데 그랬더니 북한에 있을 때는 적어도 김일성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먹는 거 걱정은 안 하고 살았고, 뭐 직장 걱정은 안 하고 살았고, 너무 공부하라는 거 많고, 국가가 선전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걸 많고, 이런 괴로움은 있었지만, 한마디로 내일 내가 자고 일어나서 내일 먹을 거리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일은 안 해봤다. 근데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그런 고민이 시작이 되었고, 정말 못 살겠더라. 그래서 내려왔는데, 만약에 북한이, 진짜 이거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할 수 없겠지만, 북한이 다시 옛날처럼 배급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대로 회복한다면 차라리 북한 가서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남한의 사람으로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자유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대.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생각해봐. 네가 물고기인데, 물론 모든 동물은 물에서도 살고, 공기 중에서도 살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도 살고 땅을 뛰어다니면서 살고 할 자유가 있어. 그렇지만 네가 물고기인데 너에게 자유가 있다고 땅에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냐? 북한 인민들은 자기들이 물고기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유가 필요하지도 않아. 근데 어머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비교를 하잖아요, 체제를. 그러니까 저는 비교를 해볼 때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 사람들은 비교 안 하고 북한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체제에 불만이 별로 없었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가 인민을 먹여 살리는 체제가 더 이상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뭐 이야기가 70년대에서 90년대로 종횡무진으로 뛰는데요. 여하튼 이런 1960년대 후반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북한은 이 모든 분야를 김일성의 손아귀에, 나아가서는 김일성을 대리해서 내지는 공동으로 통치를 하게끔 나중에 되는 김정일의 손아귀에 장악할 수 있도록 많은 체제들을 바꿔갑니다. 많은 체제들을 바꿔가고요. 문화예술이 그 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깔아주는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지요. 물론인데, 자, 근데 되게 재미있는 일이 발생해요. 70년대 초반에 북한은 공산당 대회를 10년마다 한 번씩 열어요. 말하자면 전당대회를 한 10년마다 한 번씩 열어요. 그래서 그게 오찬가 그때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을 하고 또 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이렇게 지명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임시에 어떤 걸 하는가 하면 10대 강령인가 하는 거를 만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될 조항,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10개가 있는데, 이거 헌법보다 더 중요해요. 조그마한 수첩으로 만들어서 모든 국민한테 다 나눠졌는데요. 이 10대 강령인가? 갑자기 왜 내가 논문에도 실컷 써놓고서 제목을 까먹었지. 하여튼 이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하나 읽어드리기는 곤란하고요. 4조 10대 원칙이라고 불러요. 까먹었다 내가. 10대 원칙. 이 10대 원칙이 모든 국민이 다 외워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매일매일 이거를 일과 마치고 하는 총화라는 게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조직 생활을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이 출근을 해서 같이 퇴근해서 같은 동네에서 먹고 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모여가지고 총화라는 걸 하는데, 그 시간에 자기가 이 잘못한 것을 자아 비판하기도 하고 남이 잘못한 것을 비판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도 북한 인민들이 이탈하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장치가 되겠죠. 근데 이럴 때 20대 원칙을 외우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4조 9항인가 하는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모든 문건은 문학예술만 제외하고, 문학만 제외하고, 모든 글은 항상 김일성의 교실을 인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하죠?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 내지는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부님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하거나 강론을 하실 때 항상 성서구절을 인용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김일성의 말을 인용하고 그 인용한 것에 준해서 논리를 전개를 하는 거죠.
물론 정치 분야의 글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문학 평론이라든가 또 기타 평론적인 비평적인 글에서는 김일성의 생각이 원칙이 되어야 되니까 그 원칙을 인용하고 거기에 준해서 평론을 한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치고 제가 나중에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이 북한에서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북한에서는 모든 문건 머리에 이걸 써야 돼. 이게 저기 그 일종의 어기면 절대 안 되는 법칙이야. 그랬더니 어떤 의사 선생님이 진짜 이러면서 외국 학회에 갔더니 북한 의사들이 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첫머리에 탁 인용을 하고. 이게 논문을 되게 잘 쓴대요. 또 북한 의사들이.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앞머리에 그게 있으니까 코미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런 걸 맨날 저렇게 내세우면서도 어떻게 생각이라는 걸 해가지고 논문이라는 걸 쓰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끝마다 내가 하느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축구 못하냐?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생활이라서 그런 거야. 우리가 볼 때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걸 못 참겠지라고 나도 생각해. 하지만 현재 그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상수로서 그들의 현실로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쨌든 북한이 이런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걸 정하고 그리고 특히 글 쓰는 사람들에게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항상 인용하도록 강제를 함으로써 일어났던 북한 내부의 문제점 여러분들 상상해 가시죠. 딴 생각하지 말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근한 10년에 걸친 세월 동안 북한은 완전히 주체사상 1색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학문, 교육, 그다음에 문화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지배하는 분야가 주체사상 1색으로 가버리면서 모든 인민들은 다 너무나 당연하게 주체의 나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압력과 그리고 사실 저는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죠.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 사상가로서의 마르크스에 관해서는 굉장히 통찰력 있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그의 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가면서 일종의 정치 뭐라고 할까요? 체제 이론이 되죠. 체제 이론이 된 것으로서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좀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이 돼요. 왜 안 좋게 생각이 되냐면 여기는 어쨌든 공산당 일당 독재라고 하는 거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일종의 대리 체제로서 공산당 일당 독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근데 이 공산당 일당 독재는 외형상으로는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굉장히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민주집중제가 뭔가 하면 인민들이 밑에 가장 하부 단위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그 위로 올라가서 토론이 되면서 모아지고 해서 맨 위로 올라가서 몇 개의 안 가운데서 상층부가 결정을 하고 나면 다시 내려가고 해서 모든 인민들이 똑같은 똑같은 결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당 시스템들은 이런 체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모든 당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되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된 것들에 관해서는 자기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것들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이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게 맞죠. 당이 결정하면 맹목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내가 먼저 참여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삐끗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 숭배로 가고 일당 독재로 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시스템상으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분들은 사회주의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회주의는 시스템을 빙자한 개인 카리스마에 의해서 굉장히 변질되기가 쉬운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이다가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점도 많지만 삼성 같은 경우도요. 이번에 삼성 오늘 아침인가 어제예요. 이재영이 나와갖고 사과하는 걸 오늘 아침 뉴스로 보니까 삼성이 훅 가는 것도 순식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굽실굽실 하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삼성을 대적할 수가 없지만 온 국민은 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의 시스템은 온 국민이 이 김일성 지도자 또는 지금 김정은이겠지만 대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당의 구조가 그물이 너무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그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그물이 결국은 그 일당 독재 더 나아가서 개인 숭배를 용이하게 하는 토양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북한을 좋아하진 않지만, 사회주의를 신봉하시는 분이 들으면 제 말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나,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다는 거죠. 특히 북한을 공부할 때는, 예, 그래서, 몰라요. 저는, 자유로운 게, 배불리 밥 먹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 말하고 내가 틀렸다는 거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섰죠. 예, 197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공산당은 10년마다 한 번씩 전당대회 한다고 했는데 70년에 하고 80년에 하고 그리고 72년도에 사회주의 헌법을 발표를 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유신헌법하고 거의 시기가 비슷해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헌법 제1조 2항에다가 아예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은 겉보기에는 그냥 1950 몇 년입니까? 그때 제정한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조금 더 사회주의적인 내용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강을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김일성에게 권력을 몰아주기 위한 편법을 좀 씁니다. 국가주석제라는 걸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때까지는 주석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헌법 이후로 김일성이 주석이 되고 김정일은 국가주석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국가주석은 김정일 시대에는요. 김일성을 죽었지만 영구히 주석으로 모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었죠. 근데 이 되게 이제 70년대의 변화가 되게 재미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60년대에 북한이 굉장히 경제 발전을 하다가 후기로 들면서는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적어도 소련이라든가 중국은 좀 차지하고 소련의 원조 같은 것이 있다가 60년 정도 중소분쟁이 일어나고 우상숭배 때문에 서로 사이 안 좋아지고 으르릉 딱딱하고 막 이 소련파 숙청하고 하는 사이에 아무래도 나빠지겠죠. 그러면서 원조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또 그때 뭐라고 할까 전 세계적으로도 경기 침체가 있잖아요. 경기 침체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경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어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권력을 조금 더 장악할 필요도 좀 있었던 것이고요. 북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60년대에는 다시 경제, 북한에서는 주로 이제 7개년 계획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이걸 다시 수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나빠졌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갑산파 숙청 당시에도 8월 종파 사건 때도 중화학공업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가 중요 쟁점 중에 하나였듯이 갑산파 숙청 때도 이 중화학공업으로 갔던 이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었지요. 어쨌든 김일성은 밀고 갑니다. 이 군사, 경제 병진 정책 이런 걸로 밀고 가고요. 이때 남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박정희가 경제 발전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오만 소리를 해서 삼성개헌까지 했지만 사실 상황이 우리가 굉장히 경제 발전이 빠른 속도로 되기는 했으나 이 박정희 발기로 가면 그렇게 썩 좋은 상황 아니거든요. 권력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박정희는 유신을 단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문자 그대로 총칼로 장악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김일성이 총칼을 안 썼느냐? 무자비한 숙청을 했죠, 당연히. 이게 남북한이 똑같이 굴었던 거예요. 68년도에 1.21 사태를 벌여서 무장공비를 내려보내서 박정희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게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이좋게 독재로 손을 잡고 나아갔던 거예요. 정말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라고 보기에는 너무 비슷한 일들이 70년대에 남북한에서 같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쪽에서는 사회주의 헌법과 국가주석제 실시 그리고 유일사상 10대 원칙 같은 거, 우리는 국민교육헌장 같은 거 제정하고요. 저기서는 3대 소조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혁명을 하자고 북한은 주장을 했어요. 기술혁명, 문화혁명, 과학혁명, 무슨 혁명하자고 했는데 그 혁명을 하면서 그 혁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작은 조직으로, 소모임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게 3대 소조 운동인데요. 남한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남북한이 서로 비슷비슷한 형식의 통치 기법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했는데 이것을 서로 의논해서 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최고 통치자들은 서로의 정보를 알잖아요. 지금 남한 국정원처럼 그때의 정보부가 무능하진 않았거든요. 자, 그랬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중요한 거는 의식한다는 표시를 전혀 안 내면서, 전혀 의식한다는 표시를 안 내면서 의식하면서 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증거로 70년도 당대회를 하고 72년도에 헌법이 선포를 하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남한에서 유신이 단행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가 매체들에서는 이제 남한에서 뭐만 삐끗하면 북한에서 노동신문으로 욕하거든요. 근데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유신을 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자, 이러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독재자들이 자기 인민들을 남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북은 남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라고 하면서 쪼아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정치학자들은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불러요. 서로 적대하면서 사실은 그 적대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익을 얻는다라는, 공생한다라는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도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죠. 아,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돼가요. 자, 내일은 그리하여 북한도 남한도 독재 2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80년대로 들어갈 건데요. 후기 좀 보고 가겠습니다. 데니님께서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삼성증권에서 일을 할 때 팀장이 아침 조례, 시간마다 이건희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라고 했다는데, 사실 삼성 시스템을 보고 있으면, 아니, 그 3대 세습을 우리가 욕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모든 이 권력자들, 특히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자본 권력인데 이거를 누군가가 선출해서 위임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장악한 권력이죠. 결국 사실은 굉장히 자본 독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의 모든 독재자들은 우상 숭배 당하고 싶어 해요. 개인 숭배 당하고 싶어 하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의 생각이 너무 철석같이 옳기 때문에 그거를 회사의 뿌리 끝까지 전파를 시켜야지만 회사가 살아남는다는, 어떻게 보면 그 신념이죠. 거룩한 신념.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심각한 착각. 예,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아까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제가 못 찾겠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북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문학예술 쪽으로는 그래도 조예가 좁게 있으나, 사실 이렇게 정치, 70년대의 문학은 정말 이야기할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다소 무식한 데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해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만 잠깐 마무리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남한에서 TV조선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종편들, 일부 종편들이라고 하겠지만 굉장히 재방송을 많이 하죠.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은 시간의 분량의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국 내에 종북 좌파가 있다는 둥, 주사파가 있다는 둥 하는 식으로 굉장히 이 방송을 많이 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이익을 얻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그 적대 관계의 한 틀에 완전히 어느 편으로 섬으로써 사람들을 편갈라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패거리에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싸움은 밑에서 해요. 목욕탕에 벌거벗고 앉아서 할아버지들끼리 싸워요.
그 종편을 보면서 저런 빨갱이 새끼 그러면 듣다가 한 50대 아저씨 정도가 그 영감님 말 좀 심하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빨갱이가 어디 있다고. 그러면 네가 김일성하고 싸워봤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러면서 공연히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여요.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이면서 시청률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시청률 높이고 쫓겨는 광고 따먹고. 자, 작은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자꾸만 분열로 몰아가는 거죠. 이런 거를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원하는 국민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것에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걸로 해결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머릿속에 꽉 찌들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북한을 욕하는 거 말고는 달리 자기 자신이 어디 가서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막 북한을 욕하는데 옆에서 그 욕하지 마시오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부정당한 느낌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할아버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말하면 북한 탈북자라고 하더라도 종편에 나가서 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북한 시스템에 대해서 욕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그런 데서 참고 사냐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것이 가장 싫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정체성은 한나라당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북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남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북한에 대해서도 그 사회가 복잡하고 총총 짜여 있으며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식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서 인민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아무리 교조적으로 지시하는 대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슬쩍슬쩍 어떤 글 쓰는 이의 생각이 묻어나오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읽어내기 위해서 정말 길을 쓰는 거죠. 정말 신경숙 표절 찾듯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죠. 자, 이거 어디까지가 시킨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생각이며 어디까지가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반영하는 것일까? 발자크라고 하는 작가 아시죠? 발자크 유명하잖아요. 이 발자크가 굉장히 부르주아지 사회 그때 막 성장하고 있었던 신흥 부르주아지 계급의 생활상을 그 사회상을 아주 잘 그려낸 근대적인 소설가로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데 이 발자크가 사실은 자기의 사고방식은 황당파였어요. 자기는 이 민주정치, 혁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쓰니까 이 사람의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근대 부르주아지들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들의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잘 쓴 북한 소설가들은 그런 인민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계속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설수설을 들어주셨어요. 오늘은 정말 제목을 뭘로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